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한 주 휴식을 가졌을 뿐인데 왠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기분이네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을 살짝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소설은 영국 탐미주의 대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아서 세빌경의 범죄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로 처음 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알았던 것 같네요. 화려함과 비참함, 그 양극의 상황을 오가며 결국 자비라는 감동의 하모니를 이루는 이 동화는 어른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그저 동화라고 말하기엔 아쉬울 만큼 깊고 오묘함을 품고 있더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와의 첫 만남은 순수함 가득한 동화였지만 이 작가를 동화 작가로 기억한다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몇 안 되는 작품들 속에는 기묘하고 위험천만한,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로서 활동했던 오스카 와일드는 당시 영국 상류층의 껍데기뿐인 도덕주의, 엄숙주의가 보여주는 그 위선과 허위의식을 날카롭지만 위트 있게 풍자하고 조롱한 작가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이자 탐미주의 소설을 이끈 예술가이며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은, 그리하여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시대의 천재이자 이단아였죠. 그의 소설을 읽고 있자면 끝없는 아이러니와 부조화 속에서 헤매다가 그 기묘한 매력에 빠져버리고 마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능적이고 태폐적인 색채로 사회의 병폐와 추함을 조롱하다가도 화려한 언어 유희로 어느 순간 순수와 아름다움을 갈구하고 있는 작가의 아이러니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오늘의 소설 속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영국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생의 씁쓸한 고뇌 따윈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그래서 어쩌면 더없이 해맑고 순수한 청년이랄까요. 앞으로도 그저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펼쳐질 것이 분명한 이 청년이 어느 떠들썩한 상류층 연회에서 저명한 수상술사, 즉 손금 전문가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손금쟁이는 이 젊은 청년의 손바닥 안에서 최악의 운명을 읽어내죠. 상상조차 못했을 운명. 그 엄청난 예언을 듣게 된 이 젊은 귀족 청년은 자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답게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 온갖 아이러니한 상황과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영국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을 풍자하는 재치있고 신랄한 코미디 또한 맛보시게 될 겁니다. 탐미주의 작가의 소설답게 주인공의 휘몰아치는 여러 감정을 런던의 풍경 묘사와 조화롭게 엮어놓은 화려한 문장 표현력 또한 놓치지 말고 들으신다면 이 작품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작가인데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를 조금 더 알고 듣는다면 소설의 풍미가 깊어지는 이야기다 보니 영상의 서두가 길어졌네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서 세빌경의 범죄 제1장 부활절을 앞두고 윈더미어 부인이 마지막으로 여는 연회였기 때문에 벤팅크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볐다. 의회 의장실로부터 6명의 내각 장관들이 별 모양 훈장과 장식띠를 두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저마다 가장 멋진 드레스를 차려입었다.
갤러리 끝편에는 카슈리에의 소피아 공주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육중한 타타르인처럼 보이는 그녀는 작고 검은 눈을 가졌고 멋진 에메랄드로 치장을 하고 있었다. 소피아 공주는 프랑스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하는 말은 그녀의 웃음소리에 파묻혀서 무시되었다. 정말이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화려한 귀족 부인들은 과격한 급진파 당원들과 상냥하게 담소를 나누었고 유명 교회의 목사들은 명성 높은 회의론자들과 어울려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여러 명의 주교들은 글래머러스한 오페라 프리마돈나를 이방 저방으로 쫓아다녔고 계단에는 왕립 미술원 회원 몇 명이 예술가처럼 차려입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이닝룸에는 뛰어나다는 천재들로 꽉 차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쨌든 이날의 연애는 윈더미어 부인에게 최고의 밤이었고 소피아 공주도 거의 11시 반까지 머물렀다. 공주가 자리를 뜨자 윈더미어 부인은 곧 갤러리룸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는 저명한 정치경제학 박사가 과학에 입각한 음악 이론을 화가 난 듯한 헝가리 출신의 음악 거장에게 잠옷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윈더미어 부인은 페이즐리 공작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연애를 개최한 윈더미어 부인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상아빛 목은 우아했고 커다란 두 눈은 푸른 물망초 같았으며 풍성하게 말아올린 머리는 황금빛이었다. 정말이지 그녀의 머리칼은 순금 빛깔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얼굴에서는 성자다운 기풍이 엿보이는 동시에 타락한 사람 특유의 매력 또한 풍겼다. 윈더미어 부인은 호기심을 끄는 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이었다. 일찍이 그녀는 무분별이야말로 순진함과 가장 흡사하다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무모한 탈선을 거듭하면서 물론 그 탈선들 절반은 다른 이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 무모한 탈선들은 유명인사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게 해줬다. 그녀는 남편 또한 몇 번이나 갈아치웠다. 디블렛 기종영감에는 3번 결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애인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 관한 스캔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윈더미어 부인은 이제 나이가 40이었고 자식은 없었으며 그녀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한 욕구를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갑자기 윈더미어 부인이 연애가 개최되고 있는 방을 둘러보더니 또렷한 저음으로 말했다. 나의 수상술가가 어디에 있는 거죠? 당신의 뭐라고요, 글라디스? 페이즐리 공작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 놀라며 소리쳤다. 저의 수상술가 말이에요. 공작 부인, 난 요즘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어머, 글라디스, 당신은 정말이지 늘 남달라요. 공작 부인은 중얼거리며 수상술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려 했으면서 수조기와 같은 것이 아니기만을 바랬다. 제 수상술가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내 손을 봐주러 온답니다. 윈더미어 부인이 말을 이었다. 손에 관해서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죠. 맙소사. 공작 부인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일종의 수조기를 말하는 거로구만. 끔찍하기도 해라. 외국인이면 그나마 낫겠지.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끔찍하지는 않을 테니까. 공작 부인이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페이즐리 공작 부인께 꼭 소개해드려야겠어요. 소개를 해준다고요, 나에게.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이 연애에 와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고는 언제라도 자리를 뜰 수 있도록 두리번거리며 거북 껍데기로 만든 작은 부채와 레이스 달린 쇼를 찾기 시작했다.
윈더미어 부인이 말했다. 물론 여기 있죠. 그 사람 없이 파티를 여는 건 꿈도 꿀 수 없답니다. 그 수상술가가 하는 말이 내 손은 순수하게 영적이라네요. 만일 제 엄지손가락이 아주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난 분명히 염세주의자가 되어 수녀원에 들어가 있을 거래요. 아, 그래요. 페이즐리 공작 부인이 크게 안도하며 말했다. 점 같은 골 치는 사람인가 보군요. 행운점을 봐주나 보죠? 행운뿐만 아니라 불운도 봐주죠. 커다란 불운이든 작은 불운이든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가 말하길 내년엔 제가 큰 위험에 빠진대요. 육지에 가든 바다에 가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엔 열기구 위에서 살 작정이에요. 매일 저녁 바구니로 식사를 끌어올리면서요. 이런 모든 운명이 제 새끼손가락인지 손바닥인지 다 쓰여 있다네요.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잊었지만. 하지만 글래디스, 그건 신의 섭리를 누설하는 거잖아요. 공작 부인, 내 생각에는 신의 섭리라면 그 정도의 누설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손에 적혀있는 운명을 살펴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미리 아는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은 다 똑같이 살겠지만 미리 경고 정도를 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럼 누가 가서 포저스지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가야겠군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윈도미어 부인. 옆에 서 있던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띠며 두 숙녀의 대화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감사해요, 아서 세벨경.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사람이라면 제가 그를 몰라볼 리도 없겠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작은 팁만 주신다면 제가 당장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는 전혀 수상술가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를테면 신비스럽다거나 비밀스럽다거나 혹은 낭만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머리가 우스꽝스럽게 벗겨졌어요. 큼직한 금태 안경을 쓰고 있고요. 시골 변호사나 가정 주추의 중간쯤 되는 분위기랄까요. 그것이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죠. 사람들이란 때론 골치가 아픈 존재라니까요. 내가 아는 피아니스트들은 모두 꼭 시인처럼 생겼고 제가 아는 시인들은 하나같이 피아니스트처럼 생겼으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난 시즌에 아주 무서운 음모가를 제 만찬에 초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폭탄으로 날려버렸던 사람인데 항상 쇠사슬 갑옷을 입고 셔츠 소매 속에 단검을 지니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제 만찬에서 만나보니 나이 지긋한 성직자처럼 점잖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녁 내내 재밌는 농담도 어찌나 잘하던지.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란 건 확실했지만 저는 꽤나 실망을 했답니다. 내가 그가 입고 다닌다는 쇠사슬 갑옷에 대해 물어보니 그분은 빙긋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영국의 날씨는 너무나 싸늘해서 쇠사슬 옷을 입고 있다간 얼어 죽을 것 같다나요? 저기 포저스 씨가 오고 있네요. 제 수상술가 말이에요. 포저스 씨, 페이즐리 공작 부인의 손금을 좀 봐주세요. 공작 부인, 장갑은 벗으셔야 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요. 글래디스.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작 부인은 어설프게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보다 흥미로운 일은 또 없을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요. 윈더미어 부인이 말했다. 우선 여러분께 소개부터 드릴까요? 페이즐리 공작 부인. 여기 이분이 포저스 씨예요. 제 전속 손금을 봐주시는 수상술가시죠. 그리고 포저스 씨, 여기 이분은 페이즐리 공작 부인이세요. 이분의 손금을 좀 봐주세요. 하지만 만약 공작 부인이 저보다 더 발달된 월구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한다면 저는 포저스 씨 당신 말을 앞으로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윈더미어 부인의 대답에 공작 부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글래디스, 내 손 안에 그 월군과 뭔가 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수상술가 포저스 씨가 페이즐리 부인의 작고 통통한 손과 짧고 네모난 손가락들을 흘끗 보고 난 뒤 말했다. 공작 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인의 월구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군요. 하지만 생명선은 엄청납니다. 부드럽게 손목을 구부려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손목주름에 3개의 선명한 손금이 보이시죠? 이걸로 보아 부인께서는 장수하실 겁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사시겠군요. 야망선은 아주 적당하시고요. 지성선은 과도하지도 않고 애정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말해보세요, 포저스 씨. 윈더미어 부인이 말했다. 그럴 수 있다면 저로선 더없이 기쁘겠죠. 포저스 씨가 머리를 숙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만일 공작 부인께서 애정면에 있어서 여러 경험이 있으셨다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주 강한 의무감으로 애정이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군요. 포저스 씨, 계속해보세요. 공작 부인은 매우 재밌어하며 말했다. 절약은 부인의 가장 큰 미덕은 아니시고요. 포저스 씨가 말을 잇자 윈더미어 부인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 페이즐리 공작 부인이 흡족해하며 말했다. 절약은 아주 좋은 거지요. 내가 페이즐리 공작과 결혼했을 때 그는 성을 11개나 가지고 있었지만 들어가 살만한 집은 단 한 채도 없었다오. 그래서 지금은 저택이 12채나 되고 성은 단 하나도 없으시죠? 윈더미어 부인이 말했다. 글라디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 점에 대해 내 생각은 별리함이시겠죠. 포저스 씨가 말했다. 현대적으로 개축되어진 저택은 좋은 것이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욕실이 방마다 딸려있는 것도 편리함 아니겠습니까? 공작 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편리함이야말로 문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좋은 것이죠. 페이즐리 공작 부인의 좋은 점을 아주 잘 맞춰 이야기해 주셨으니 이제 포저스 씨, 공작 부인의 따님이신 플로라 양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윈더미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모래빛을 띤 불그스레한 금발을 하고 양 어깨뼈가 삐죽 솟은 키 큰 아가씨가 거북한 듯 소파 뒤에서 걸어 나와 주걱처럼 생긴 뼈가 앙상한 긴 손을 내밀었다. 피아니스트시군요. 알겠습니다. 포저스 씨가 말했다. 피아노 연주는 아주 훌륭하시지만 음악가는 아니신 것 같네요. 말이 없으신 편이고 정직한 성격에 동물을 무척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어머나, 딱 맞아요. 페이즐리 공작 부인이 윈더 부인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정말로 정확해요. 플로라는 콜리게를 24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내 남편이 허락한다면 런던의 우리 저택마저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릴 게 분명해요. 저는 목요일 저녁마다 제 저택을 꼭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윈더미어 부인이 웃으며 소리쳤다. 다만 저는 콜리 개보다는 사자들을 더 좋아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제 연애에 참석한 이 수많은 사자들을 보세요. 저의 충실한 사자이신 이 저명 인사분들 말이에요. 윈더미어 부인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 저명한 사자들 중 저는 부인의 실수 하나가 되어버렸군요. 한낱 스상술사인 저라니. 포저스 씨가 과장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 자신의 실수를 매력으로 만들지 못하는 여자는 한낱 암컷에 불과하겠죠? 그러니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의 손금을 더 봐주세요. 토마스 경, 이리로 오시죠. 당신 손도 포저스 씨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하얀 조끼를 입은 온화하게 생긴 노신사가 앞으로 나와 두툼하고 거친 손을 내밀었다. 셋째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다. 모험심을 타고나셨군요. 과거에 긴 항해를 4번 정도 하셨고요. 앞으로도 한 번 더 하시겠군요. 3차례 난파를 당한 경험이 계시군요. 아니 2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해 때 난파의 위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토마스 경께선 골스 보스 당원이시고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는군요. 그리고 골동품을 수집하시는 취미를 가지셨네요. 16살과 18살 사이에 큰 병을 앓으신 걸로 나오네요. 30살경엔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셨고요. 고양이와 급진파를 몹시 혐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다 맞군요. 아주 대단합니다. 토마스 경이 감탄하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내 아내의 수상도 좀 봐주겠어. 포저스 씨가 여전히 토마스 경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토마스 경의 2번째 부인 말씀이시죠? 저로선 영광이지요. 그러나 갈색머리에 긴 속눈썹을 가진 우울해 보이는 마블 부인은 자신의 과거나 미래가 드러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러시아 대사인 콜로프 씨 역시 윈더미어 부인이 아무리 권해도 장갑조차 벗지 않았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틀로 찍어낸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구슬 같은 눈매에 금태 안경을 쓴 이 기묘한 작은 남자와 마주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그가 사람들 앞에서 가엾은 퍼머 부인에게 음악은 전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음악가만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말을 떠벌리고 있을 때 이 손금이란 매우 위험한 것이며 수상술가와 단둘이 있을 때가 아니면 절대 시도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젊은 청년 아서 세배경은 퍼머 부인이 손금을 보여주며 포저스 씨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포저스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손금도 보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아서경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방을 가로질러 윈더미어 부인이 앉아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는 매력적으로 살짝 얼굴을 붉히며 포저스 씨에게 자신의 손금을 부탁을 좀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물론이죠. 괜찮고 말고요. 윈더미어 부인이 말했다. 제 수상술가가 여기 연회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아서경, 이 연회에 참석한 저의 사자들은 모두 각자의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하라고 부탁하면 언제든지 시키는 대로 하지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시빌에게 모든 것을 말할 생각이에요. 내일 그녀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모자에 대해서 의논할 약속이 있거든요. 만약 포저스 씨가 아서경의 손금을 보고 당신의 나쁜 성격이나 안 좋은 습관,
어쩜 어딘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숨겨진 여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시빌에게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서 세배경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흔들었다. 시빌과 저는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 참 유감이로군요. 결혼에는 상호 간의 오해가 적당히 필요한 법인데 말이에요. 이건 절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게 그거지만요. 포저스 씨, 아서 세배경이 손금을 몹시 보고 싶어 하네요. 하지만 이분이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약혼하게 될 거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한 달 전에 모닝포스트지에 큼지막하게 난 이야기니까요. 오, 윈더미어 부인. 제드버르의 후작 부인이 소리쳤다. 포저스 씨가 여기에 좀 더 머무르게 해줘요. 이분이 방금 전에 제가 무대에 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이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포저스 씨가 후작 부인께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더더욱 포저스 씨를 부인과 떼놓아야겠는데요. 이리로 오세요, 포저스 씨. 그리고 아서 세배경의 손금을 읽어주세요. 아서경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포저스 씨는 아서경의 손금을 보더니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는 듯 했으며 크고 짙은 눈썹이 발작적으로 꿈틀거렸다. 그는 당혹스러울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은 보는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내 커다란 땀방울이 마치 독을 품은 이슬처럼 그의 누런 이마에 맺혔다. 굵은 손가락은 차갑고 끈끈해졌다. 아서경은 포저스 씨가 독려하는 이상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고 태어나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왠지 이 연애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아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방치되는 것보다 최악의 사태일지라도 어쨌든 진실을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서 말씀하세요, 포저스 씨. 아서경이 재촉했다.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윈더미어 부인이 참을성 없이 조급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우리의 수상술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포저스 씨는 아서경의 오른손을 내려놓고 왼손을 잡아들더니 고개를 바짝 숙여서 살펴보았고 그 바람에 그의 안경 금태가 거의 아서경의 손바닥에 닿을 뻔했다. 순간 포저스 씨의 얼굴은 공포에 가득 질린 가면을 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냉정을 되찾고 윈더미어 부인을 올려다보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매력적인 젊은이의 손이군요. 물론이죠. 윈더미어 부인이 대꾸했다. 그런데 아서경이 매력적인 남편도 될까요? 내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예요. 매력적인 젊은이는 모두 매력적인 남편이 되지요. 포저스 씨가 대꾸했다. 남편이 너무 매력적이면 안 되죠. 옆에 있던 후작 부인이 생각에 잠긴 채 중얼거렸다. 그건 아주 위험하니까요. 후작 부인.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도 매력적이라고요. 윈더미어 부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난 상세한 것을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정말로 흥미로운 사실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거든요. 어서 말해줘요, 포저스 씨. 아서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겠군요. 당연하겠죠.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갈 테니까요. 그리고 친척 한 분이 돌아가실 거고요. 어머나, 아서경의 누님은 아니시겠죠?
효작 부인이 연민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 물론 누님은 아닙니다. 포저스 씨가 그렇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그저 먼 친척일 뿐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데요. 윈더미어 부인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아서경의 약혼녀 11을 만나도 제가 할 말이 없겠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먼 친척의 일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먼 친척에게 신경 쓰는 건 이미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래도 시빌에게 검은색 비단 옷은 마련해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장례식에 갈 검은 옷 말이죠. 아, 그럼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할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치웠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수프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제 요리사 프랑크와가 만드는 수프가 맛이 아주 굉장하거든요. 물론 요즘 정치 문제 때문에 그가 약간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었는지는 자신이 없지만 말이에요. 프레즐리 공작 부인, 혹시 벌써 지치신 건가요? 글라디스, 그럴 리가요. 프레즐리 공작 부인이 다이닝 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다. 나는 아주 즐겁답니다. 굉장히 이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당신의 그 수족이, 아니, 손금 보는 수상술가, 그 사람이 아주 흥미로워요. 플로라, 내 거북 껍데기 부채가 어디 있을까? 고마워요, 토마스경. 근데 내 레이스 숄은 플로라? 고마워요, 토마스경. 정말 친절도 하셔라. 그러고는 그 귀하신 공작 부인은 겨우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그녀의 향수병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서 세벨경은 벽난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뭔가 비극이 그를 덮치고 사악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그는 플램데일 경과 팔짱을 끼고 그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누나에게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보석으로 치장해 예뻐 보였다. 아서경은 윈더미어 부인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약혼녀 시벨 머턴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눈물이 어려 눈앞이 흐려졌다. 누군가가 아서경을 보았다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팔라스의 방패를 훔쳐 고르곤의 머리를 보여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돌로 변해버린 것 같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대리석 같았다. 아서 세배경은 부유한 귀족 출신의 청년으로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 근심과는 상관없이 아름답고 순진하고 태평하게 살아온 최상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무시무시한 운명의 불가사의와 파멸이라는 끔찍한 의미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무서운 죄악의 비밀이 피처럼 붉은 범죄의 표지가 자기는 알 수 없고 누군가는 해독할 수 있는 문자로 자신의 손바닥에 적혀 있다니. 그리고 그 운명이란 도무지 피할 도리가 없단 말인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이는 체스의 말이나 도기장인이 명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그릇보다 하등 나을 게 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의 이성이 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어떤 비극이 닥쳐오고 있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짐을 감당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느낌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운이 좋다. 그들은 비극 무대에 오를 것인지 희극 무대에 오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괴로워할지 즐거워할지 웃을지 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이란 현실이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맡도록 강요받고 있다. 길든스턴 같은 사람이
주인공 햄릿 역할을 하고 햄릿 같은 성격의 사람이 헬 왕자처럼 농담을 해야 한다. 세상은 한편의 연극 무대이지만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배역은 엉망진창인 것이다. 그때 갑자기 포저스 씨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아서경을 보자 깜짝 놀랐다. 포저스 씨의 거칠고 통통한 얼굴이 푸른빛을 띤 누런색으로 변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침묵이 흘렀다. 공작 부인께서 장갑 한 짝을 떨어뜨리셨다네요, 아서경. 저더러 가져다 달라고 해서요. 침묵 끝에 포저스 씨가 말문을 열었다. 아, 저기 소파 위에 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아니, 포저스 씨.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죠. 다음에 하지요, 아서경. 공작 부인이 기다리고 계셔서 죄송하지만 전 가봐야 한답니다. 잠시만요. 공작 부인의 일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듯한데요. 숙녀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죠, 아서경. 포저스 씨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숙녀들은 보통 참을성이 그닥 있지 않답니다. 정교하게 조각한 듯한 아서경의 입술이 성마른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순간 공작 부인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포저스 씨가 서 있는 곳으로 가 그의 손을 내밀었다. 이 손 안에서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세요. 아서경이 말했다. 진실을 말해달란 말입니다. 난 알아야겠습니다. 난 어린애가 아니에요. 포저스 씨의 눈이 금태 안경 뒤에서 껌뻑거렸다. 그는 초조하게 발을 옮겨 디디면서 손가락으로 번쩍거리는 시계줄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다. 무엇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의 것을 당신의 손 안에서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서경? 포저스 씨가 뭔가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 주셔야겠어요. 대가를 지불하죠. 100파운드를 수표로 드리겠습니다. 포저스 씨의 초록빛 눈동자가 한순간 반짝이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100파운드요. 포저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내일 수표로 보내드리죠. 어느 사교 클럽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제가 속한 클럽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말입니다. 제 주소는, 제 명함을 드리지요. 포저스 씨는 조끼 주머니에서 금빛 테두리에 명함 한 장을 꺼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아서경에게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셉티머스 R. 포저스, 수상술 전문가. 웨스트문 스트리트 103A. 제 업무 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포저스 씨가 사무적으로 중얼거렸다. 가족분들겐 할인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어서요. 빨리 제 손을 봐주시죠. 아서경이 창백한 얼굴로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포저스 씨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에 묵직한 휘장을 쳤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서경. 빨리 말해주시죠. 아서경이 다시 소리치며 윤이 나는 마룻바닥에 거세게 발을 굴렀다. 포저스 씨는 미소를 짓더니 가슴 호주머니에서 작은 확대경을 꺼내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2장 10분 후 공포로 얼굴이 새파래지고 슬픔으로 눈이 퀭해진 아서 세벨경이 벤팅크 저택을 도망치듯 달려나갔다. 모지 코트를 입은 하인들이 줄무늬 천막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아서경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매섭게 추운 밤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광장 주변의 가스등이 확 타오르다가 꺼질 듯 깜빡거렸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열로 뜨거웠으며 이마는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아서경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경찰관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아치형으로 생긴 건물 입구에서 구부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와 구걸하던 거지는 아서경의 얼굴을 보고 훔칫 놀랐다. 자신이 갖고 있는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그의 얼굴에서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서경은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의 두 손에 핏자국이 보이는 듯했다. 희미한 외마디 소리가 떨리는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살인. 그것이 수상술가가 아서경의 손에서 본 것이었다. 살인. 이 짙은 밤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황량한 바람 소리가 그의 귓전에 대고 살인이라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 어두운 거리의 모퉁이마다 살인이 도사리고 있었다. 살인은 지붕 위에서 아서경을 내려다보며 씩 웃고 있었다. 아서경은 먼저 공원으로 갔다. 어두컴컴한 숲이 그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 같았다. 그는 맥없이 난간에 기대어 젖은 금속에 이마를 대고 시키며 나무들의 조용한 흔들림에 귀를 기울였다. 살인이라니. 되풀이하면 그 말이 주는 공포감이 옅어지기라도 하듯 그는 그 단어를 계속 반복했다. 이 소리를 듣고 잠든 도시를 꿈에서 깨워줬으면 하고 바랬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라도 붙들고 그 모든 이야기를 모조리 하고 싶은 것 같은 미칠 듯한 충동을 느꼈다. 곧 아서경은 옥스퍼드가를 가로질러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짙게 화장한 두 여인이 그를 보며 쑥덕거렸다. 어두운 앞마당에서 욕설과 후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서경은 축축한 문간에 웅크리고 앉아 가난과 노령으로 허리가 굽은 형상들을 보았다. 알 수 없는 연민의 정이 밀려왔다. 죄악과 가난의 자식들인 이들도 자기처럼 종말을 향해 미리 정해진 길을 가고 있을까? 그들도 자기처럼 터무니없는 운명의 연극 속 꼭두각시에 불과할까? 그러나 아서경을 사로잡은 것은 고통이 주는 불가사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덮친 것은 고통이 주는 묘한 희극이었다. 고통의 절대적인 무익함, 황당한 무의미, 바로 그것이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모순되어 보이는지, 어쩌면 이렇게도 부조와 일색인지. 아서경은 낮에 그가 지녔던 낙관주의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아직 너무나도 젊은 청년일 뿐이었다. 얼마 후 그는 메를본 교회 앞에 서 있었다. 조용한 도로는 마치 광택이 나는 은으로 만든 기다란 띠처럼 보였고 너울거리는 그림자들이 그 위로 짙은 아라베스크 무늬를 여기저기 새기고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가로등이 깜빡이며 저 멀리 굽이치며 돌아갔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밖에는 이륜마차 한 대가 외로이 서 있고 그 안에는 마부가 자고 있었다. 아서경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이따금 두리번거리며 성급히 포틀랜드 플레이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리치가의 모퉁이에 두 남자가 서서 게시판에 붙은 작은 전단지를 읽고 있었다. 아서경은 이상한 호기심에 이끌려 길을 건넜다. 게시판 가까이 다가가자 검정 글씨로 인쇄된 살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서경은 흠칫했다. 두 뺨이 시펄겋게 달아올랐다. 중간 정도의 키에 30에서 40 정도의 나이, 낡은 모자와 검은색 코트, 체크 무늬의 바지, 오른쪽 뺨에 흉터를 가진 남자를 체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수배 전단지였다.
아서경은 그 전단지를 읽고 또 읽었다. 저 비참한 사람이 과연 잡혔을까? 어쩌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언젠가는 내 이름이 런던에 담벼락에 나붙을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내 목에도 현상금이 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아서경은 공포감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는 발길을 돌려 서둘러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어디를 헤맸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지저분한 집들이 늘어선 미로를 헤매고 헤매다가 어두침침한 거리에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희미한 기억뿐이었다. 마침내 자신이 피커들리 광장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날이 환한 새벽이었다. 아서경은 벨그레이브 광장 쪽으로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가 코번트 가든으로 가는 커다란 집마차들을 만났다. 작업복을 입은 집마차꾼들은 햇볕에 그을린 쾌활한 얼굴과 거칠게 꼬인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굳건하게 앉아 채찍을 휘두르며 이따금 서로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방울을 딸랑거리며 달리는 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커다란 회색 말 등에는 통통한 소년이 앉아 있었는데 낡은 모자에 한 묶음의 앵초를 꽂고 작은 두 손으로 갈기를 꽉 움켜쥔 채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높다랗게 쌓아놓은 채소 더미는 아침 하늘 배경으로 푸른빛을 띠는 비치 옥처럼 혹은 아름다운 분홍색 장미꽃잎을 배경으로 쌓아올린 녹색의 비치옥 무더기처럼 보였다. 아서경은 왠지 모르게 감명을 받았다. 새벽녘의 은은한 아름다움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처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 아름다움 속에 동이 트는 모든 날들, 폭풍우 속에 저무는 모든 날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 시골뜨기들, 거칠기는 하지만 쾌활한 목소리에 태평하게 행동하는 이 시골뜨기 짐꾼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런던이 얼마나 이상한 도시로 보일까. 밤의 제약과 낮의 매연이 없는 런던, 창백한 유령 같은 도시, 무덤들로 이루어진 황량한 도시로 보일까. 런던의 영광과 지옥, 강렬한 불빛 같은 환희, 무서운 배고픔, 아침부터 저녁까지 런던이 만들고 부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이 짐꾼들에겐 런던이란 그들이 시골 농장에서 가져온 과일이나 야채를 내다 파는 시장, 기껏해야 새벽 무렵 몇 시간 머물다가 거리가 고요하고 런이 잠들어 있을 때 떠나는 그런 시장에 불과할 것이다. 아서경은 그 짐꾼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새벽 여명의 섬세한 아름다움 속에 무엇인가 그에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움 속에 산산조각이 나고 폭풍 속에 가라앉을 모든 나날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서경은 즐거웠다. 거칠기 짝이 없는 태도와 징이 박힌 무거운 구두를 신고 어색하게 걷는 모습이 비록 천박하게 보이긴 했지만 묘한 이상향의 분위기를 풍겼다. 아서경은 그들이 대자연과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그 대자연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었으리라 생각했다. 아서경은 그들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부러워했다. 벨그레이브 광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옅은 푸른 빛이었고 정원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제3장 아서 새별경은 종호에나 잠에서 깼다. 하늘 꼭대기에 걸린 태양이 상아빛 비단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태양의 열기가 거대한 도시 위에 걸려 있었고 뭉툭한 은빛의 지붕들이 건물 위에서 빛났다. 반짝이는 초록색의 광장 아래 아이들은 하얀 나비들을 쫓고 있었고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었다.
그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고 이보다 사악함과 무관한 광경을 본 적도 없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쟁반 위에 초콜릿 한 잔을 올려 그에게 가져왔다. 그것을 마신 후 아서경은 복숭아빛 하늘거리는 가림막 옆으로 가서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투명한 만호 속으로 만들어진 욕실 천장에 샤워기가 가볍게 걸려 있었고 대리석 욕조에 담긴 물이 빛났다. 그는 서둘러서 욕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산들바람이 목과 머리에서 차갑게 느껴질 때까지 몸을 담그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부끄러운 기억의 얼룩을 지워버리겠다는 듯 머리를 욕조에 집어들고 흔들었다. 욕실에서 나온 순간 아서경은 평화를 느꼈다. 식사 후 그는 긴 의자에 몸을 파묻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벽난로의 선반이 비단으로 깔끔하게 장식된 액자 안에 그의 약혼녀 11 멜톤 양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노엘 부인의 파티에서 처음 본 모습 그대로였다. 아름다운 작은 얼굴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갈대처럼 길고 느신한 목은 그녀의 엄청난 아름다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살며시 벌어진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는 달콤한 음악이 흘러나올 듯 했다. 꿈꾸는 듯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소녀다운 순수함과 부드러움이 머무르고 있었다. 크레페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그녀의 느슨한 드레스와 잎사귀 모양의 커다란 부채 덕분에 그녀는 그리스 타나그라 숲속 근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작고 섬세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10일의 태도와 몸가짐에는 그런 그리스 여신 같은 우아함이 묻어나왔다. 아서경은 사진 속 그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에서 비롯된 거대한 연민의 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난밤 수상술가 포저스 씨가 자신의 손바닥에서 살인을 하게 될 운명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살인자가 될 운명을 가진 자신이 아름다운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유다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15세기 음모와 살인 폭정으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추기경 보르자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제약이었다. 그의 손에 쓰여져 있다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실행할 시간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이 언젠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 것이라는 그 불행한 운명이 새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녀와 내가 누릴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든 결혼을 연기해야만 했다. 아서경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서경은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고 함께 앉아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만 닿아도 온몸의 신경이 짜릿한 기쁨으로 전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라는 그 살인을 미리 저지르기 전에는 그녀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었다. 일단 그 운명이라는 살인을 하고 나면 앞으로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공포 없이 그는 11 메르턴 양과 결혼식장의 우아한 원형 장식 아래에 서서 그녀에게 순수하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살인을 하고 나면 자신 때문에 그녀가 앞으로 얼굴을 붉힐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자신의 범죄 때문에 수치심에 고개를 숙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살인을 하고 나면 사랑스러운 시비를 그의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살인을 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좋다. 아서경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남자라면 대개 험난한 고지에 있는 의무보다는 흥청대는 환락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서경은 너무나 성실하고 진지했다. 그가 11에게 느끼는 사랑 속에는 열정 이상의 것이 존재했다. 11은 그에게 모든 고귀함과 선함의 상징이었다. 잠시 동안이지만 자신이 저질러야 하는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사라졌다. 그의 가슴은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저질러야 할 살인은
죄가 아니라 희생이다. 그리고 그의 이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는 자신을 위한 삶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삶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의심할 바 없는 끔찍한 범죄의 의무가 그의 앞에 놓여 있긴 했지만 그는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만 했다. 이르든 늦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똑같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아서경에게는 그 시기가 빨리 왔을 뿐이다. 즉, 그의 본성이 중년의 타산적인 냉소로 망가지기 전에 그의 마음이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자기 이기주의에 침식되기 전에 닥쳤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떤 주저함도 느끼지 않았다. 또한 다행히도 그는 단순한 몽상가나 게으른 딜레탕트가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는 햄릿처럼 주저했을 것이고 유유부단함이 이를 망쳐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서경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그에게 삶이란 생각보다는 행동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덕목, 바로 상식을 갖고 있었다. 이제 전날 밤에 어지럽게 날뛰던 혼란스러운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맸던 일, 극심했던 감정의 고통이 유치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가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불가피한 일에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어리석게 굴었는지 되려 의아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유일한 문제는 누구를 죽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교도 사회의 종교처럼 사제는 물론이고 제물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서경은 특출한 천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위에 적이 없었다. 사실 지금은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혐오감을 해소할 때도 아니었다. 그가 맡은 살인이란 임무는 아주 중대하고 엄숙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서경은 종이에 친구와 친척들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클라멘티나 보상 부인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커진가에 사는 노부인으로서 외가 쪽으로 육촌지간이었다. 아서경은 그 클렌 부인을 좋아했다. 게다가 아서경은 성년이 되어 럭비경의 전 재산을 물려받아 이미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클렌 부인의 죽음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가능성도 전혀 없었고 돈에 관련된 문제로 의심받을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그녀는 더없이 적절한 살인 대상으로 보였다. 더 지체해봐야 약혼녀 시빌에게 좋을 것이 없으리라는 생각에 아서경은 즉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제일 먼저 할 일은 수성술가에게 손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아서경은 창가에 있는 작은 셰라턴 풍의 책상에 앉아 삽티머스 R. 포저스 씨에게 지불할 105파운드짜리 수표 한 장을 썼다. 그리고는 수표를 봉투에 넣어 하인에게 웨스트문 스트리트로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마구간에 전화해서 이륜마차를 대기시키고 외출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었다. 방을 나서기 전 시빌 머턴의 사진을 돌아보고 자신이 그녀와의 행복을 위해 하려는 일을 절대로 그녀가 알도록 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하는 이 희생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겠다고 맹세했다. 버킹엄 클럽으로 가는 길에 그는 꽃가게에 들러 수선화 한 바구니를 시빌에게 배달시켰다. 석유 클럽에 도착해서는 바로 도서관으로 직행해 종을 쳐서 웨이터를 불러 레몬 소다스 한 잔과 독국물에 대한 책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아서경은 이 골치 아픈 일에는 독국물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아서경은 폭력이라는 것을 지극히 혐오했고 더구나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는 클렌 부인을 절대로 살해하고 싶지 않았다. 추문이 될 만한 방식으로 클렌 부인이 죽는다면
윈더미어 부인의 저택의 파티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고 또한 천박한 사교계 신문에 클랜 부인의 사건에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그는 약혼녀 시빌의 부모 또한 생각해야만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좀 구식이라서 좋지 못한 소문 같은 것이 돈다면 결혼을 반대할지도 몰랐다. 그 이외에도 독후모를 선택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조용하며 고통스러운 장면이 없기 때문이다. 아서경은 대부분의 영국인처럼 고통스러운 장면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아서경은 독후물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 웨이터가 도서관에서 러프의 가이드와 베일리의 매거진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그는 직접 서가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훌륭하게 장전된 약전과 왕립의과대학 학장인 매슈 리드경이 편집한 어스킨의 동물학을 발견했다. 아서경은 두 책에 쓰인 전문 용어를 보자 크게 당황했고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고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어스킨의 책 제2권에서 아코니틴이라는 독극물의 특성에 관해 상당히 명확한 영어로 설명해 놓은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아코니틴, 바로 그것이 그가 찾고 있는 적절한 독약으로 보였다. 신속하고 전혀 고통이 없는. 또한 매슈 리드경은 이 아코니틴 독극물은 젤라틴 캡슐 형태로 복용하면 메스껍지도 않다고 책에 적어놓았다. 그래서 아서경은 셔츠 소매에 아코니틴의 치사량을 적고 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대형 약국인 패스렌 험비 약국을 향해 천천히 세인트 제임스 스트릿을 걸어갔다. 약사인 패슬 씨는 귀족 손님의 시중은 항상 직접 들었는데 아서경의 주문에 당황해하면서도 아주 정중한 태도로 아코니틴을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아서경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커다란 노르웨이산 마스티프가 광견병 초기 증상을 보여 벌써 마부의 종아리를 2번이나 물었다면서 그 때문에 부득이 마스티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하자 이내 납득하며 아서경이 동물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고 칭찬하면서 바로 약을 조제해 주었다. 아서경은 약국을 나오자마자 패스렌 험비 약국에 보기 싫은 약국 상자는 버리고 본드가의 상품 진열장에서 발견한 은으로 만든 예쁘고 작은 봉봉과자 상자에 그 약 캡슐을 넣었다. 그런 다음 클랜 부인의 집으로 마차를 몰았다. 아서. 아서경이 방에 들어서자 노부인이 소리쳤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들렸던 거니? 친애하는 클랜 부인. 그동안 전혀 짬을 내지 못했어요. 아서경이 노부인에게 미소로 대답했다. 하루 종일 시빌 머턴 양과 쏘다니며 장식 레이스나 사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했겠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왜 그리 호들갑을 떠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단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남들 앞에서 어루만지며 애정을 표현하는 건 꿈도 못 꾸었는데 단 둘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클랜 부인, 시비를 못 본 지 24시간이나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마도 그녀는 지금쯤 모자 장수들에게 꽉 붙들려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 그러니 나 같은 볼품없는 늙은이를 찾아왔겠지. 한때는 나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의 나를 좀 보렴. 다 빠져버린 앞머리는 가발에다가 성질은 고약하고 류머티즘까지 앓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지. 최악의 프랑스 소설들을 찾아 챙겨주는 고마운 젠슨 부인이 아니라면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아주 어려울 게다. 의사들이라곤 진료비만 뜯어갈 뿐 아무 소용도 없고 말이야. 내 이 소화불량 위장병도 제대로 못 고쳐주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치료약을 가져왔습니다, 클랜 부인.
아서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미국 사람이 만든 건데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미국? 난 미국에서 만든 작품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단다, 아서. 정말이야. 최근엔 미국 소설이라는 것도 좀 읽어봤는데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 아니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랜 부인.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최고의 약이라고 하더군요. 꼭 드셔보십시오. 그러고는 아서경은 호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 이쁜 상자는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걸 내게 선물로 가져온 거라는 거야. 스윗하기도 하지. 그래, 이 약이 소화불량에 아주 잘 듣는단 말이지. 무슨 봉봉 과자처럼 생겼구나. 당장 먹어봐야겠다. 안 됩니다, 클랜 부인. 아서경이 소리쳤다. 그리고 클랜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동종요법의 약이라 소화불량 증상이 없을 때 드시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위장병 증세가 오실 때 그때 드세요. 드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먹고 싶은데 분명히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구나. 클랜 부인이 아코니틴용의 거품이 동동 떠있는 작고 투명한 캡슐을 불빛에 갖다 대며 말했다. 실은 나는 의사는 싫어하지만 약 먹는 건 아주 좋아하거든. 그래, 당장 먹어보고 싶지만 다음번 위장병 증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마. 그게 언제일까요? 아서경이 애탄한 듯한 어조로 물었다. 금방 올까요? 글쎄다, 일주일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아침에도 소화불량으로 아주 고생을 했거든. 하지만 언제일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만 이달이 끝나기 전에 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클랜 부인.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아서, 너 오늘따라 정말 다정하게 구는구나. 아마도 약혼녀 시빌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모양이구나. 자, 이제 너도 가봐야지. 오늘 저녁에는 식사 약속이 있단다. 남들 흉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지루한 사람들이지. 그래도 지금 좀 자두지 않으면 저녁 식사 때 눈을 뜨고 버틸 수가 없으니 좀 자야겠구나. 그럼 잘 가거라, 아서. 약혼녀인 시빌한테도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이 미국 약 정말 고맙다. 네, 클랜 부인. 잊지 말고 꼭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물론이지.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얼마나 착한지. 내 약이 더 필요하면 너에게 연락하마. 아서경은 크나큰 안도감을 느끼며 기분 좋게 그 집을 나왔다. 그날 밤 그는 시빌 머턴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갑자기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명예와 의무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시빌에게 말했다. 이 지독하게 복잡한 상황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자유의 몸이 아니니 당분간 결혼을 미뤄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의구심도 가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고 잠깐의 인내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눈 곳은 보통 아서경이 저녁을 먹는 레인공원 근처의 멜톤가의 저택 하원이었다. 저녁 시간 동안 시빌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아서경은 순간 겁쟁이가 되어 클랜 부인에게 그 약이 어떤 약인지 편지를 써 보내고 수상술가인 포저스 씨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정대로 결혼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곧 더 강한 본성이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시빌이 울면서 그의 품 안에 달려들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감각을 뒤흔든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의 양심도 움직였기 때문이다. 아서경은 몇 개월 동안의 쾌락을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을 망가뜨리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서경은 거의 자정까지 시빌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서경은 시빌의 아버지 머턴 씨에게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남자답고 단호한 편지를 쓴 뒤 베네치아로 떠났다. 제4장 베네치아에서 아서경은 마침 코르프 섬에서 자기 요트를 타고 베네치아에 방문한 동생 서비턴경을 만났다. 두 젊은이는 2주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리도섬에서 말을 타거나 길고 검은 곤돌라를 타고 녹색 운하를 오르내렸다. 오후에는 요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저녁에는 플로리안에서 식사를 하고 피아차 광장에서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러나 왠지 아서경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클램 부인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면서 타임즈 신문의 부고란을 살펴봤지만 매일같이 실망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사고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가끔은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약효를 시험해보고 싶어 당장 아코니틴 캡슐을 먹으려고 했을 때 제재했던 일을 후회하기도 했다. 시빌의 편지 역시 비록 사랑과 신뢰, 상냥함이 가득했지만 슬픈 어조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때로는 그녀와 영원히 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2주가 지나자 동생 서비턴경은 베네치아에 실증을 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 라벤나로 가기로 했다. 피테툼 송림에서 최고의 꿩 사냥 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서경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 서비턴경이 다니엘리 호텔에서 혼자 있으면 우울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설득당했다. 그들은 15일 아침에 출발했다.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바다에는 풍랑이 약간 일었다. 꿩 사냥대회는 훌륭했다. 분방한 야외생활 덕분에 아서경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22일경이 되자 다시금 클램 부인의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동생 서비턴경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돌아왔다. 곤돌라에서 내려 호텔 계단을 밟자 호텔 주인이 전보 한 묶음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서경은 그의 손에서 전보 뭉치를 낚아채서 얼른 뜯어보았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다. 클램 부인이 지난 17일 밤 급사한 것이었다. 가장 먼저 10일 생각이 떠올랐다. 아서경은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겠다는 전보를 그녀에게 보냈다. 그리고 하인에게 자기 짐을 꾸려 그날 밤 우편물 수송열차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곤돌라 사공들에게는 정상 운임의 5배 정도를 준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거실로 뛰어 올라갔다. 3통의 편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시빌에게서 온 편지로 먼 친척 클램 부인의 죽음에 대한 동정과 애도의 뜻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머지 편지는 어머니와 클램 부인의 변호사에게 온 편지였다. 그 노부인은 그녀가 죽던 바로 그날 밤 공작 부인과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위장병 증세를 호소하며 좀 일찍 귀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침에 그녀는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고통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즉시 왕립의과대학 학장 매슈 리드경을 불러들였지만 이미 손쓸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클램 부인은 22일 보샹 샬코트 가족묘지에 묻힐 예정이었다. 클램 부인은 죽기 며칠 전에 유서를 작성했는데 아서경에게는 커즌가에 있는 작은 집과 모든 가구 및 개인 소지품과 그림을 남겼다. 다만 세미라 소지품은 자매인 마거릿 레퍼트 부인에게,
자수정 목걸이는 아서경의 약혼녀 시빌 머턴에게 남겼다. 자산은 대단하지 않았으나 변호사 맨스필드는 아서경이 가능한 빨리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아서경은 죽은 클랜 부인이 고맙게도 자기를 기억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고 스성술가 포저스 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빌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고 드디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졌다. 치링크로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머턴 집안에서는 아서경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시빌은 그에게서 둘 사이에 이제 다시는 어떤 장애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결혼식은 6월 7일로 정해졌다. 인생은 다시 한번 아서경에게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졌으며 예전의 온갖 기쁨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경이 클랜 부인의 변호사 그리고 시빌과 함께 커진가에 방문했을 때였다. 집에 남아있는 클랜 부인의 물건들을 태우고 서랍 속 잡동사니를 치우고 있을 때였다. 시빌이 갑자기 깊은 듯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뭐가 나왔어요, 시빌? 아서경은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이 은으로 만든 작고 예쁜 봉봉 상자를 좀 봐요. 아서,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걸 내가 가져도 될까요? 돌아가신 클랜 부인께서 제게 남겨준 자수정 목걸이는 80살이 넘어서나 제게 어울릴 테니까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봉봉 상자를 유산으로 가지고 싶은데요. 시빌이 들고 있는 상자는 아코니틴을 담았던 상자였다. 아서경은 깜짝 놀라 뺨이 살짝 붉어졌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시빌을 위해 온갖 끔찍한 고뇌의 시간을 참고 견뎠는데 하필 그녀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일을 상기시키다니 참으로 기묘한 우연의 일치였다. 물론 가져도 되죠, 시빌. 그건 내가 가엾은 클랜 부인에게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고마워요, 아서.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봉봉 과자도 가져도 될까요? 클랜 부인께서 과자를 좋아하시는지는 몰랐네요. 갑자기 아서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봉봉 과자라니, 시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애써 느릿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이 상자 안에 봉봉 과자 한 개가 들어있어요. 먼지가 잔뜩 묻어서 꽤나 더러워 보이긴 하네요.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요. 왜 그래요, 아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서경은 달려가서 그 상자를 움켜쥐었다. 상자 안에는 아코니튼 독약이 들어있던 호박색 캡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클랜 부인은 이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한 것이었다. 이 발견은 아서경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독약 캡슐을 불 속에 던져버리고 절망으로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제5장 시빌의 아버지인 머턴 씨는 2번이나 결혼을 미룬다고 하자 몹시 곤혹스러워했다.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까지 주문해 놓았던 시빌의 어머니 줄리아 부인은 차라리 파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시빌은 이미 아서경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터라 어머니 줄리아 부인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서경 역시 그 엄청난 실망감을 극복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다. 사실 한동안 그는 완전히 맥이 풀려 있었다. 그러나 곧 뛰어난 분별력이 힘을 발휘했고 건전하고 현실적인 정신은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오래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독약이 실패로 끝났으니 이제 다이너마이트나 다른 폭약으로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아서경은 다시 한번 친구들과 친척들의 명단을 살펴보았다.
심사숙고 끝에 아서경은 체치스터의 주임주교인 그의 외삼촌을 날려버리기로 결심했다. 풍부한 교양과 학식을 갖춘 주교인 그의 삼촌은 시계를 무척 좋아하여 15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멋진 골동품 시계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아서경은 시계폭탄이라는 자신의 계획에 이 선량한 주교의 고상한 취미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폭파장치를 어떻게 손에 넣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런던 인명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런던 경시청에 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듯했다. 런던 경시청에서도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였고 폭발이 일어난 후에도 아는 바가 없기는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득 친구 루발로프가 떠올랐다. 그는 혁명가 성향의 젊은 러시아인으로 지난 겨울 윈더미어 부인의 연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젊은 루발로프 백작은 표트르 대제의 정기를 쓰고 있었는데 표트르 대제가 배 몫으로 영국에 거주하던 시절과 관련한 문서를 연구하기 위해 영국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니힐리스트로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런던 체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아서경은 루발로프 백작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블룸즈버리에 있는 그의 숙소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제 당신도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군요. 아서경이 폭발물에 대한 질문을 하자 루발로프 백작이 말했다. 그러나 허세를 싫어하는 아서경은 자신은 사회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폭파장치를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루발로프 백작은 한동안 놀란 표정으로 아서경을 바라보더니 그가 아주 진지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종이에 주소 하나를 줬고 자신의 이니셜로 서명한 뒤 탁자 너머로 건네주었다. 런던 경시청에서는 이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선 그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아서경은 웃으며 소리쳤다. 그들이 이걸 알게 될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아서경은 젊은 러시안 백작과 따뜻한 악수를 나눈 후 계단을 뛰어내려가 종이에 적힌 주소를 살펴보고 마부에게 소호광장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거기서 그는 마부를 보내고 그릿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베일스 코트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다. 아침 이틀 지나자 막다른 곳이 나왔는데 언뜻 보기에 프랑스 세탁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빨랫줄들이 그물망처럼 집에서 집으로 뻗어 있었고 아침바람에 하얀 이불보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끝에 자리한 작은 녹색 집 문을 두드렸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문이 열렸다. 그 사이 골목길에 있는 모든 창문에는 호기심에 밖을 내다보는 얼굴들이 어른거렸다. 약간 거칠어 보이는 외국인이 문을 열고서 형편없는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서경은 루발로프 백작이 준 종이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걸 보자 그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아서경을 1층에 있는 초라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영어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와인 얼룩이 묻은 냅킨을 목에 두르고 왼손에 포크를 든 윙겔 코프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루팔로프 공작의 소개로 왔습니다. 아서경이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신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로버트 스미스요. 저는 당신에게서 시계 폭탄을 구했으면 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아서경. 독일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놀라실 것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윈더미어 부인의 파티에서 당신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부인께서도 잘 지내고 계시겠죠? 내가 아침 식사를 끝내는 사이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야기하길 내가 가진 라인 와인이 독일 대사관에서 접대하는 와인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정체가 들킨 것으로 인한 충격에서 정신을 추스리기도 전에 아서경은 어두운 응접실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아 최고 품질의 라인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 와인은 황실의 인장에 찍힌 창백한 노란색의 유리잔에 담겨 있었다. 윙켈코프 씨가 말을 시작했다. 시계 폭탄이라는 것이 해외에 수출하기 적당한 물건은 아니죠. 만약에 세관을 제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기차로 운송하기엔 약간 위험하거든요. 또 기차 시간이 워낙 불규칙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기도 전에 터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집에서 사용하신다면 훌륭한 것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누가 쓰던지 간에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폭탄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경찰관이거나 런던 경시청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영국 경찰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멍청함 덕분에 일을 꾸미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매우 쉽다는 걸 난 발견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영국 경찰 그 어느 한 명도 나는 해칠 생각이 없답니다. 아서경이 대답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찰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이 폭발물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시계 폭탄은 치체스터 씨의 주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오, 세상에나. 저는 아서경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토록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종교적인 문제에 집착한 사람은 적은 편이니까요. 아, 저를 너무 가대평가하시는군요, 윙켈코프 씨. 아서경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사실 전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사적인 일입니까? 네, 순전히 사적인 일입니다. 윙겔코프 씨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방에서 나갔다. 몇 분 후 그가 동전 크기만한 다이너마이트와 프랑스식 탁상 시계를 하나 들고 왔다. 시계에는 전제군주를 상징하는 큰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자유의 여신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아서경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래요. 저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그것은 제 비밀입니다. 윙켈코프 씨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언제 이것이 폭발하게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직접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지금 그것을 보낸다면 그 후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에게 해줘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내일 중으로 보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아서경이 예의 바르게 말했다. 내일 밤이나 목요일 오전에 배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정오에 폭탄이 터지는 게 좋겠군요. 주교들은 그 시간이라면 보통 언제나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정오. 윙켈코프 씨가 그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벽난로 옆 책상 위에 있는 커다란 공책에 그것을 적어 넣었다. 그럼 이제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서경이 의자에 일어나며 말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서경.
난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저 다이너마이트 비용으로 6펜스 정도. 시계가 3파운드 10펜스, 그리고 운송비로 5실링 정도가 필요하겠군요. 하지만 윙켈코프 씨, 이 일을 해주는 당신 자신의 몫으로는요?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루팔로프 백작 친구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게는 기쁠 뿐이죠. 폭탄을 제조하는 일은 나에겐 굉장한 즐거움이거든요.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술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서경은 책상 위에 4파운드 5실링 16펜스를 올려놓으며 독일인의 친절에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 몇 명의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들을 같이 만나지 않겠냐는 윙켈코프 씨의 권유를 겨우 뿌리친 후 그 집을 나와 공원으로 난 큰 길을 향했다. 그 다음 이틀 동안 아서경은 엄청난 흥분 상태에 휩싸여 있었다. 금요일 오후 2시 그는 버킹엄 사교 클럽으로 가서 소식을 기다렸다. 오후 내내 무심한 표정의 클럽 웨이터가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정보 쪽지들을 게시판에 붙였다. 그것들은 경마 결과에서부터 저명한 인사들의 이혼 소송의 결과, 날씨 정보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밤새도록 휴회되지 않고 벌어진 의회에서의 법안 토론 소식과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소소한 충격들도 언급되었다. 오후 4시가 되자 저녁 신문이 들어왔고 아서경은 모든 신문을 가지고 클럽 도서관 안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모든 신문 어디에도 체치스터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없었다. 아서경은 폭파 살해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무시무시한 타격이었고 그는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 날 아서경은 윙켈코프 씨를 찾아갔고 이 독일인은 폭발물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대신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새로운 시계 폭탄을 만들거나 원한다면 최신형의 니트로 글리세린염 폭탄을 원가에 제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서경은 폭발물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이미 모두 잃은 상태였고 윙겔코프 씨 역시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불순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조차도 오염당해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결국 인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기계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여전히 폭탄이 터질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가 오데사의 군사 총독에게 보낸 기압계의 경우 원래 10일 후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나 3개월 후에야 터졌다고 말했다. 그것이 터졌을 때 그 집에 있던 가정부는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었지만 총독 자신은 6주 전에 그 도시를 떠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너마이트가 가진 힘을 보여주긴 충분했고 폭발물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서경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위안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틀 후 그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그의 어머니가 아서경을 불러세웠다. 그리곤 체치스터의 주교 사무실에서 온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조카 제인이 참 글재주가 있는 것 같단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렴. 아서경은 어머니 손에서 편지를 빼앗다시피 해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5월 27일 사랑하는 고모, 도르카스 사교 클럽과 버킹엄 클럽을 위해서 보내주신 옷들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이 예쁜 옷을 고집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고모의 의견에 저도 공감해요. 그래도 상류사회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모두가 극단적으로 종교에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설교에서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지난 목요일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신자가 아빠에게 보내준 시계 덕분에 우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계 선물은 런던에서 도착했는데 튼튼한 나무 상자에 담겨져 이미 모든 운송비가 지불돼서 도착했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 당신이 했던 자유에 관한 뛰어난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계에는 여자의 조각상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로는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자유의 모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었지만 아빠는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동생 파커가 상자의 포장을 풀고 아빠 서재에 있는 벽난로 위에 그 시계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금요일 오전에 그 벽난로가 있는 방에 모여 있었는데 종호가 되자 그 조각상 발밑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더니 자유의 여신상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계 옆쪽 돌줄부에 부딪혀서 조각상의 코가 부러졌어요. 동생 마리아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랬지만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상황에 너무나 무서워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즐거워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계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일종의 알람 시계인 것 같아요. 특정한 시간을 맞춰놓고 망치가 달린 통 속에 화약을 조금 집어넣으면 맞춰진 시간에 연기를 내면서 작은 폭발을 하는 구조더군요. 아빠는 서재에 있기에는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레기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당에 딸린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하루 종일 지켜봤지만 금요일 정오에 있었던 그 작은 폭발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스 오빠의 결혼 선물로 이런 시계는 어떨까요? 혹시 이게 런던에서 상당히 유행하는 물건이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 전 시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을 레기가 또 봤대요. 그래서 아버진 시계를 마구간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진 처음엔 그 시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정교하고 예쁜 장난감은 선물로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 설교를 읽는다는 사실과 그것 덕분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니까요. 아버지가 고모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임스와 레기, 마리아, 우리 가족 모두의 안부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고모에게 조카 제인 퍼시. 아서경은 그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크게 웃었다. 사랑하는 아서, 뭐 때문에 얼굴 표정이 그렇게 변했니? 우리 아름다운 조카 아가씨 편지를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 이상한 시계는 정말 별스럽지 않니? 내 생각에 그것은 새로운 발명품인 것 같구나. 나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게 어머니. 아서경이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키스를 한 뒤 방에서 나갔다. 그는 위층에 올라가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살인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의 실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운명의 여신이 그를 저버린 것 같았다. 좋은 의도가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느낌.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서경의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래도 파혼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약혼녀 시빌은 고통스러워하겠지만 고통이 그녀의 고귀한 성품마저 망가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서경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뭐 있겠는가. 남자란 언제든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더구나 이렇게 인생이 전혀 즐겁지 않게 됐으니 그는 죽음조차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서경은 운명의 여신에게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 그 여신이 어떻게 하든 그는 그대로 둘 생각이었다. 아서경은 저녁 7시 30분에 옷을 입고 사교클럽으로 갔다. 동생 서비턴경이 그곳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있는 바람에
아서경은 부득이 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하찮은 대화나 시시껄렁한 농담에는 전혀 웃을 수 없었다. 커피가 나오자마자 아서경은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 그 자리를 나왔다. 사교 클럽을 나오는데 짐꾼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폭탄 전문가 윙겔커프가 보낸 것으로 다음 날 저녁에 와서 펼치면 터지는 우산폭탄을 구경해보라는 내용이었다. 최신 발명품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 도착했다는 것이다. 아서경은 그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더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템즈강 제방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강가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갈기 모양의 황갈색 구름 사이로 달이 마치 사자의 눈처럼 얼굴을 내밀었다. 무수한 별들이 자줏빛 둥근 천장에 뿌려진 황금가루처럼 텅 빈 둥근 하늘에서 반짝거렸다.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리를 지나고 철로 신호등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의 높은 탑에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종소리가 퍼져나갈 때마다 밤의 세계가 부르르 몸을 떠는 듯 했다. 그런 다음 철로의 신호등이 꺼졌다. 외롭게 홀로 남은 가로등 하나가 마치 거대한 돛대 위에 달린 루비처럼 환한 빛을 내며 버티고 있었다. 도시의 포효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아서경은 새벽 2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이상한 꿈 같은지 강 건너편 집들은 어둠 속에 파묻힌 것처럼 보였다. 템즈강 위에 비치는 은빛과 그림자가 세상을 새로 꾸며놓은 듯했다. 세인트 폴 성당의 거대한 둥근 지붕은 마치 물거품처럼 어스레한 공중에 떠 있었다. 아서경이 클레오파트라의 바늘로 다가가는데 한 남자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고개를 든 남자의 얼굴이 가스등 불빛에 환히 비쳤다. 그 남자는 수상슬가 포조스 씨였다. 살집 많은 축 늘어진 얼굴, 금태 안경, 가식적인 웃음을 머금고 있던 입술. 아서경이 그를 잘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기막힌 생각이 아서경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는 살그머니 포저스 씨의 뒤로 다가가서는 순식간에 그의 두 다리를 잡아채서 템즈강으로 내던졌다. 험한 욕지거리와 함께 묵직한 것이 텀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잠잠해졌다. 아서경은 불안해하며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았다. 수상슬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달빛이 비추는 물의 소용돌이에서 맴돌고 있는 실크 모자만이 보였다. 잠시 후 그 모자마저 가라앉으며 포저스 씨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언뜻 보았을 때 보기 흉한 뚱뚱한 형체가 다리 옆 계단 쪽으로 헤엄쳐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무서운 생각이 아서경을 엄습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물그림자였고 구름 뒤에서 달빛이 흘러나오자 그 그림자는 사라져버렸다. 드디어 아서경은 그의 손바닥에 그려져 있던 운명의 명령을 수행한 것 같았다.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사랑하는 시빌의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때였다. 무엇을 떨어뜨렸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서경이 돌아보니 휴대용 랜턴을 든 경찰관이 보였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소를 지으며 아서경이 대답했다. 그리곤 지나가는 이륜마차를 불러 마부에게 벨그레이브 광장으로 가자고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서경은 희망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어느 때는 포저스 씨가 방으로 걸어 들어올 것만 같았고 또 어떤 때는 운명의 여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2번이나 그는 웨스트문 스트릿에 있는 수상술가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차마 초인종은 누르지 못했다. 확실하게 알고 싶은 동시에 아서경은 두려웠다. 그러나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아서경이 사교클럽 흡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동생 서비턴의 이야기를 약간 따분하게 듣고 있을 때였다. 그때 웨이터가 석간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아서경은 세인트 제임스를 집어들고 무심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다음과 같은 이상한 제목에 눈길을 멈췄다. 수상술가, 자살하다. 아서경은 흥분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그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어제 아침 7시 저명한 수상술가 septimus R. 포저스의 시신이 그리니치 해변에 있는 쉽 호텔 앞으로 떠내려왔다. 이 불운한 신사는 며칠 동안 실종 상태였으며 수상학계에서는 그의 안전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가로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템즈 강가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 오후 검시 배심에서도 같은 편결이 나왔다. 포저스 씨는 인간의 손을 주제로 한 논문을 막 완성한 상태였는데 곧 출간될 이 논문은 많은 관심을 끌 것이 확실하다. 고인은 65세이며 유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서경은 손에 신문을 든 채 클럽에서 뛰쳐나왔다. 웨이터가 깜짝 놀라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즉시 파크레인으로 마차를 달렸다. 시빌은 저택 창문에서 그를 발견했고 왠지 그가 희소식을 갖고 왔다는 걸 예감했다. 그녀는 달려내려가 그녀의 약혼자를 맞이했다. 아서경의 얼굴을 본 시빌은 모든 일이 잘 풀렸음을 알았다. 사랑하는 시빌. 아서경이 소리쳤다. 우리 내일 당장 결혼합시다. 제6장. 약 3주 후 결혼식이 열린 세인트 피터 성당은 빠짐없이 참석한 상류사의 인사들로 북적거렸다. 결혼 예식은 치체스터의 주임 주교가 매우 감동적으로 이끌었으며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기 있는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진 커플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커플은 멋진 것만큼이나 정말이지 행복했다. 아서경은 시비를 위해 겪은 온갖 일들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한편 시빌은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존경과 상냥함, 그리고 사랑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도 낭만을 잃지 않았으며 항상 젊은 기분으로 행복하게 지냈다. 이 두 부부 사이에 예쁜 두 아이가 태어났고 몇 년이 지난 후 윈더미어 부인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저택 엘턴 프라이어리로 그 부부를 방문했다. 이 멋진 저택은 아서경의 아버지 세빌 공작이 아들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다. 평온한 오후, 아서 부인과 함께 정원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어린 소년과 소녀가 햇살 아래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던 윈더미어 부인이 갑자기 시빌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다. 행복한가요, 시빌? 물론 행복해요, 윈더미어 부인. 부인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난 행복해질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데 대체로 상대방을 알게 되자마자 곧 실증이 나곤 하거든요. 윈터미어 부인께선 부인의 연애에 참석하는 그 저명한 사자들이 늘 만족스럽지 않나요? 만족스럽지 않고 말고요. 저명한 사자들이란 한 시즌 정도 도움이 될 뿐이죠. 그리곤 즉시 가장 우둔한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게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대해주면 기어오르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시빌,
그 지긋지긋했던 포저스씨 기억나요? 수상술가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기꾼이었죠. 물론 나야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지만 그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도 난 관대하게 봐주었어요. 하지만 나에게 계속 사랑을 갈구할 때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이지 그 사람의 끈질긴 구애 때문에 손금을 보는 것조차 실증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텔레파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흥미롭더라고요. 하지만 윈더미어 부인, 저희 집에서는 수상술학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면 결코 안 돼요. 아서는 손금에 대해서만큼은 농담하는 것조차 아주 싫어한답니다. 웬일인지 수상학이라면 아주 진지해지거든요. 세상에. 아서경이 설마 수상학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시빌? 글쎄요.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윈더미어 부인이. 마침 아서가 여기로 오고 있네요. 아서경은 풍성한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두 숙녀에게 다가왔다. 사랑스런 두 아이들은 아서경의 주변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따라왔다. 아서경? 네, 윈더미어 부인. 설마 아서경이 그 손금 보는 걸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야 당연히 믿고 있죠. 젊은 청년은 윈더미어 부인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나, 어째서요?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이 바로 그 손금 덕택이거든요. 아니, 아서경. 도대체 무슨 덕을 봤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비를 얻었죠. 그렇게 말하며 아서경은 사랑하는 아내 시빌에게 장미 꽃다발을 건네고 그녀의 보랏빛 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윈더미어 부인이 소리쳤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내 평생 처음 들어보네요, 아서 세빌경.